해운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최고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아니, 사실 저는 성함만 뵙고는 약간 이제 여성분인가 이렇게 싶었는데. 채팅창에서도요. 네. 이런 오해 가끔 받으시죠? 가끔에는 엄청 많이 받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러세요? 첫 약속을 잡게 되면 항상 네. 전화를 먼저 드려서 네. 저 남자입니다라는 목소리를 알려드리고 시작을 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런 상대방이 아. 좀 기대했다가 조금 약간 실망할 수 어떤 있는. 기대? 또 네. 이름도 또 하필이면 고은이어서 네. 만약에 혹시라도 기대하셨던 분들 있으면 좀 일단 먼저 사과 말씀. 아니요. 드리고 매우 시작해야 반가워하실 될것 같은데요. 거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 뭐 사실은 이 해운업종 분석의 최고봉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오늘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맞아요. 사실 해운업종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오늘 이제 공부하는 심정으로 오늘 네. 연구위원님께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저희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실 게 있다면요. 아,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우리 해운업종 하게 되면은 흠슬라잖아요. 흠슬라. 우리 승희 씨 그때 흠슬라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었나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예. 이게 얼마나 잘 나갔으면은 테슬라에 슬라를 붙여가지고 흠슬라인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상반기에만 거의 200% 올랐나요? 네, 2배 넘게 예.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5월 말부터인가? 6월부터인가는 지금 계속 그냥 쉬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그냥 원래 그 연구원님 말씀 좀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요거 먼저 좀 궁금해서 얘가 왜 이렇게 상반기 좋았다가 왜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요즘에? 일단 저도 뭐 좀 놀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네. 처음에 여기 나오게 된다라고 제가 확정이 됐었을 때 사실 저는 오히려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주가 다 갔을 텐데 제가 가서 여기서 이쯤에서는 피크아웃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계속 더 빠져서 사실 저도 뭐 놀랐던 부분은 맞고요. 근데 뭐 이렇게 좀 흠슬라의 약간 자존심이 조금 상처가 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은행 관련해서 있는 오버행 리스크 이런 불확실성은 사실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나오면은 실적을 이을 수 있는 지금 뭐 걸림돌은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조정받았으면은 차라리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사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결국엔 3분기 중으로 한 번 더 이제 직전 고점인 5만 원을 한번 뚫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기 잘한 것 같아. 약간 성격 급하신 분들은 빨리 결론을 듣고 싶었을 텐데 딱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흠슬라면 또 약간 예민하시다 보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낫지 네네. 않을까.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또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제목을 다루셨는데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 차분히 저희가 한번 그러게요. 들어볼게요. 결론을 냈으니까 이제 네. 논리구조 하나씩 들어가. 예, 여러분 이제 결론 들으셨으니까 근거도 한번 꼼꼼히 챙겨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보여드린 차트의 이제 왼쪽을 보시면요. 뭐 이건 이제는 사실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SCF라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운임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2009년 10월에 처음 1000포인트를 시작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11년 이 정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 1500포인트 한 두 번 정도 뚫고 그 다음에는 항상 800포인트 내외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11월부터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하더니만 사실 그냥 한 번에 이제 고점 뚫고 계속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2월달 연초에 한 번 정도 조정을 받는 듯 싶어서 이쯤이면 끝인가 싶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잘 아시겠지만 뭐 계속 쭉 올라가기만 했었죠. 그래서 최근까지 10주 연속으로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4,000포인트라는 사실 뭐 상상도 못했었던 이런 지금 수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선사들의 실적은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주가가 조정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사실 저희 뭐 작년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부담감을 느끼셨던 게 일단 1번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차익 실현 저희들 많이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불안감 또는 이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물러나자 이런 판단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저희가 이제 3월 이렇게 4월 달부터 말씀드렸었던 전환사채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 관련해서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오버행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관성적으로 계속해서 투자 판단을 너무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거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분기 실적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그 성장의 폭이라는 것 자체가 뭐 당초 기대를 당연히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현재 상황에선 4분기 정도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을 받아도 그게 너무 3분기가 좋기 때문이지 사실 저희가 뭐 3개월 또는 연초 이렇게 6개월 전 예상했던 수치는 지금 다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익 모멘텀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판단이고요. 사실 이렇게 이익 전망을 사실 함부로 얘기했다가 당연히 뭐 틀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첫 가지 번째는 시차. 예. 네, 이 SCFI라는 거는 사실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선사들의 좀 의지치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SCFI가 실제 실적에 찍히는 거는 뭐 빨라도 1, 2개월 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7월 지난주에 이제 뭐 10며칠 이때 나왔었던 운임들이 사실 3분기 실적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익 모멘텀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요 구간에 올라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시차는 이게 또 전방산업 수요에 대해서 또 시차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다른 섹터에서 보통 뭐 언택트 수혜라든지 이런 소비 패턴 사실 이젠 좀 식상하다라는 생각으로 컨택트 영역으로도 이제 많이 옮겨 타려고 이제 하반기에 또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네. 저희는 확실히 좀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2분기에 실어놓은 그러니까 2분기 때 계약해놨던 물량들만 이미 엄청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요거 처리하는 것도 사실 3분기 지금 공급 스케줄까지 타이트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딜레이되는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황보다 계속해서 실적은 더 우상향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요렇게 딜레이되는 부분 때문에 실적 좋아지는 동안 사실 경제 회복이 돼버린다라고 보면은 4분기 또는 내년도에 또 시황은 또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피크아웃이랑 정반대의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운임지수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하고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보여주셨는데 상하이가 약간 선행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벌어진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됐는데 그 보니까 2010년 이후에 지금 뭐 차트로만 봤을 때는 최고가인데 이게 역사상 최고가인지 역사상 최고가가 아니면 기존 사이클에서 최고점은 언제 시기였는지 그 부분 혹시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역사적으로 다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직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오래전이기는 해요. 거의 저희가 2007년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 왔었던 게 사실 그나마 그때가 이제 호황 사이클이었고 네. 그때 호황 사이클 때 사실 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은 계속 이런 호황이 영원할 줄 알고 저희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실수로 공급을 많이 늘려놨었던 그런 결정들이 사실 이제 거의 10년 동안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었던 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제 좀 작은 소사이클로 좀 반등했었던 건 2017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계속 진행하시죠. 되셨습니까? 예. 네, 준비하신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사실 실적 내용은 그래서 뭐 2분기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30% 이상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3분기도 지금 그렇게 컨센서스 눈높이가 높지는 않은데 해외 쪽 선사들 사례를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때도 2분기보다는 더 증가를 하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요. 어떻게 보면은 5월 이후로 사실 H&M 주가가 쉬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시장 판단을 좀 더 좀 펀더멘털을 포커스로 맞춰서 이 난리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일어난 거고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걸 좀 재정비할 시간이 사실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서서 이제 해운 쪽을 잘 안 보셨고 잘 모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뭐 근 10년 동안 해운 쪽은 사실 투자할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정도였나요? 네, 물론 이제 예. 한진해운 관련해서 이제 좀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 분명 계시긴 할 텐데 일단은 해운 쪽에 대한 위상 자체가 뭐 최근 5년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안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런 투자 판단에 있어서 좀 해운 쪽, 해외 쪽 사례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쪽은 그래도 계속해서 뭐 명명을 이어 나와 있었고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선사들이 이제 되고 있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 사례랑 비교를 해주시면요. 일단은 사실 제일 저도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저희가 흠슬라 하지만 사실 글로벌하게 보시면은 주가 상승률이 H&M이 이제 컨테이너 이쪽 시장에서 3등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걸 찾으면 사실 대만 선사들이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 차트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주가라는 게 서로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작년 초로 이제 100이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네. 차트를 그런 건데 거의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SCFI 느낌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와. 양밍이라는 사실 H&M이라는 외형이 거의 제일 비슷한 네. 금융 선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거의 30배 가까이 와, 30배. 네, 오르긴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쪽도 사실 뭐 주식수 관련해서 이런 희석이나 좀 이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걸 100%다 신뢰할 수는 사실은 없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대만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H&M이 5월 달부터 쉬어가는 동안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 주가 상승률만 보시면은 3배 이상 지금 주가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는 뭐 최근 주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만하죠. 2-3배 올랐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주가 상으로는 한마디로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해운 쪽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두 번 다시 안 올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 기회로서 이런 판단들을 계속 내리고 있는 셈이고 뭐 그거를 사실 뒷받침하는 거는 이제 왼쪽에 결국에는 이익 관련해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실수 없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H&M은 사실 요 이익 전망 컨센서스도 살짝 좀 정체되어 있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쉬어갔었는데 해외 사례를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딱 한 가지 걸리는 결국은 산업은행 관련해서 이런 전환사채 좀 이슈들만 조금 일단락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못 따라갔었던 부분들을 좀 일시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잘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정리라기보다는 산업은행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지금 당장은 사실 투자 판단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도 줄 수 있고 이걸 뭐 지분 매각이 됐든 아니면 통매각이 됐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실 지금 H&M 같은 경우는 모든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데 이런 곳에서 굳이 불필요한 노이즈를 만드는 판단을 내릴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연내 추진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은 이제 위원님 모시고는 약간 펀더멘탈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깊숙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또 이제 수급 얘기가 나왔기도 했고 또 우리 채팅창에서 또 질문도 좀 필요하셔서 그러니까 다 이제 공매도 관련된 우려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은행 관련된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제 뭔가 정말로 피크아웃 하는 거에 대한 배팅인 건지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공매도 나온 세력들의 주요 근거들이 혹시 어떤 쪽이 좀 더 우세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펀더멘털 관점에서도 사실 제가 지금 당장의 매각은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 전환사채라는 의미 자체가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H&M에 대해서 좀 이런 주가 상승을 좀 부담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면 사실 이 주식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사실 주가 저희가 뭐 목표 주가라든지 예상되는 이런 타겟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좀 주가 이런 투자 의견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이런 이익 모멘텀이랑 밸류에이션 간에 좀 간극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일단 표면적인 거는 결국은 피크아웃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분기까지 이익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분기 이후는 결국에는 그냥 어떻게든 한 번은 피크아웃이 될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타이밍에 선반응하느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 투자 판단이 살짝 좀 달랐지 않았을까 네,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그럼에도 좋게 보시니까 계속 그 말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단에서는 사실 앞에서 다르신 또 패널 분께서도 되게 자세히 많이 설명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좋다라는 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컨테이너는 일단은 언택트 수혜 쪽을 정말 기대도 안 했었는데 이걸 좀 입었었다라는 부분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렇게 해외에서는 사실 뭐 좀 피크를 지나서 이제는 조금씩 컨택트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3분기까지 여전히 좋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좀 물리적으로 또는 노동 관련해서
이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3분기까지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요 정도가 수요에 어떻게 보면 요약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공급 쪽에서의 변화를 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GDP 이상으로 뭐 상회에서 성장할 수가 사실상 거의 제한적인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봐주셔도요. 20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위주의 성장이다 보니까 사실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GDP를 상회해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확실히 이런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수요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 사실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런 언택트 수혜도 사실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동안은 공급 지표가 더 중요한 해운 쪽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입니다. 요 말씀을 항상 드려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공급단에서 봤었을 때 좀 유의미한 좀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상 한진해운이 2016년에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사실 시장 전 세계적인 시장에 좀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랑 맞물려서 이제 나타났던 일들이 결국에는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셈이고요. 뭐 제일 크게 보시면은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물동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쪽도 사실상 컨테이너 선사라고 하면은 코스코 쇼핑이라고 해서 이 정도 국영상사 요게 하나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도 사실 뿌리로 보면은 코스코랑 차이나 쇼핑이라는 곳이 따로 있었다가 결국 중국 정부가 2016년도에 사실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두 개를 합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8년까지 보시면은 이제 홍콩에 또 하나 선사를 또 합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외형 기준을 그래서 코스코 쇼핑이라는 곳이 글로벌 3, 4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셈이었죠. 한마디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숫자를 많이 늘려서 서로 뭐 자국 선사들까지 그 안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었었던 셈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원래 여기는 이제 좀 가장 상위 선사들이 보통 벌크 쪽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쪽도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 쪽을 각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 했었을 때 규모로 보면은 사실 15위권 내외 안팎이다 보니까 사실 규모의 경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런 원가 경쟁력에서 사실 상위 선사들의 경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타이밍에도 뭐 한진해운 사태를 목격을 한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요 세 개 선사들이 각각 따라갖고 있었던 컨테이너 사업부를 통합해서 지금 이제 원이라는 또 선사를 출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M&A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태돼서 결국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선사들을 감안하시면은 최근 5년 동안 글로벌 20위권 안에 있었던 선사들 중에서 8곳이 사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압축적으로 좀 점유율이 좁혀졌었던 결국에는 그렇게 경쟁 구도가 좁혀진다라는 건 그만큼 운임 협상력이 당연히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했었던 게 이제 점유율 그래프인데 물론 이제 저는 계속해서 예전 거를 봤었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사실 2020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좀 많이 좁혀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정신사나운 감이 없잖아요. 또 많아 보이는데 아직도. 1분기 1위인 머스크도 사실 점유율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아직도 좀 파편화돼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여기는 이제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곳들입니다.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도 사실 얼라이언스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네. 저희가 대한항공 타시면은 사실 델타랑 만약 환승했을 때 뭐 마일리지 교환되고 뭐 요 정도 혜택을 받고 있어서 얼라이언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표면적인 협력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해운은 사실 이게 엄청 더 견고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유럽 선사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서의 화주와의 관계는 또 아시아 선사들이 더 타이트할 수 있다 보니까 협력을 사실 서로 같이 해야 될 이유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뭐 H&M 작년에 이제 초대형 새로 신규 선박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계약 구조상 보면은 사실 배에 실는 구조는 절반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H&M 씌우는 거는 극히 일부고 나머지 이제 다른 얼라이언스 내의 선사는 협업해서 사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요 정도로 사실 정말 영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타이트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위 10개 선사들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3대 얼라이언스로 지금 재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여전히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선사들 많지 않나? 이들 간에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또는 뭐 대만 선사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나 H&M은 사실 경쟁 관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3대 얼라이언스 안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운임 측면에서도 저희가 말 그대로 공급과 수요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협상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에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과당 경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일정 부분 흔히 말하는 공급 과잉 부분들이 좀 해소된 부분들이 최근에 운임지수 올라가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한 반년 동안은 이렇게 공급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갈 필요 없이 사실 수요 말 그대로 눈앞에 찍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사실 수요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 모든 뭐 4,000포인트 간 SCFA 이게 좀 일시적인 허상이지 않을까. 사실상 펀더멘털로 놓고 보면은 과거에 저희가 안 좋았었던 걸 다 기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피크아웃에 대해서 더 우려감들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맞물려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원래 2021년 올해 정도면은 이런 코로나 이런 이벤트가 아니었어도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 내에서 공급 과잉이 올해 정도면 풀릴 것이다 원래 기대를 2018년 19년 이때부터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털 상태로도 원래 어떻게 보면 올해는 뭐 언택트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수혜주나 이런 도움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좋아지는 시기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나마 연초에 걱정했던 거는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올해 말 기준 전에 이런 좀 일회성적인 수혜가 꺾이면은 한번 확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펀더멘털 좋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또 다시 협상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할 텐데 일단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단은 이런 좀 물류 대란 자체가 생각보다 장기화 됐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또는 내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시적인 효과는 사라지었을지언정 펀더멘털 단으로도 사실 화주 대비 좀 협상력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공급 쪽 설명해 주셨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 쪽 부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일단은 그래서 언택트 수에 이제 작년부터 이어졌었던 이제 턴어라운드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뭐 해운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일단 물동량 자체가 일단 성장이 그러니까 수요는 만약에 2019년, 18년도에 여쭤보셨으면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80%는 항상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컨테이너 안에 실게 되는 게 보통 저는 산업재나 소비자가 절반 정도씩 차지한다라고 정도만 사실 단순해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물량들이 이제 가정 가구를 통해서 이제 태평양 항로 같은 게 특히나 더 많이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요 좋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재택에서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 길어지는데 저희가 결국 여행 내죠. 이런 쪽으로 좀 시간을 뭐 돈도 못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반발성 소비들이 컨테이너 쪽 물동량이 사실 중요한 가정가구 쪽으로 몰렸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주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지금 한편으로는 또 더 그래도 의아스러운 게 여전히 미국 내에서 이런 내구재 소비 지출 증가율은 여전히 2분기까지 경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컨테이너 쪽 물동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요 단에서는 요 정도 수혜 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급 이슈랑 맞물려서 좀 화주들이 가졌었던 생각은요. 저희가 뭐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 아까 앞에서 SCF가 계속 뭐 하락하거나 아니면 못 올랐었던 게 결국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화주들이 운송비 부담을 정말 좀 낮은 수준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1분기 정도까지 SCF가 막 2배, 3배 이렇게 튀었는데 그렇게 1분기 때 화주단에서 어닝 쇼크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용으로 저희가 워낙 그동안 저희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힌 심정으로 워낙 낮게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배가 올랐어도 여전히 화주들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낼 수 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문제는 팬데믹 때문에 사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되는 타이밍에 우리가 만약에 재고를 안 갖고 있으면은 이 기회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걱정 때문에 한 4분기나 1분기 때까지는 화주들이 뭐 이 정도 물류 비용 감당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재고가 없어서 잃게 되는 이런 기회 손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공포나 불안 심리 이런 부분들이 화주들이 더 지갑을 더 많이 열게 되는 결과로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최근에 다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면서 다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조정받는 과정에서 해운주도 같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는 조금은 약간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작년에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수혜였는데 올해는 다시 확산되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일단은 그래서 좀 타이밍상으로 좀 다른 이슈랑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컨택트 쪽이 다시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언택트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컨테이너 선사들한테는 긍정적인 흐름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 그러니까 글로벌 쪽도 사실 좀 조정받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뭐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랑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얼라이언스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운임 혁산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까지는 화주들이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2분기부터는 이제 슬슬 운송비 때문에 사실 문제들이 생기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게 되는 건 결국은 가격 저항이 좀 세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가격 저항이 결국은 화적 쪽에서 탈이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독과점 이슈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해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운임이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선사들이 좀 반시장 이런 정책들을 펼치거나 좀 과도하게 요금 같은 걸 책정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 또는 행정명령 이런 좀 감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부분 때문에 그나마 좀 조정받은 거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뭐 결국에는 최근에 이런 재확산 이런 맞물렸던 것 뿐이지 뭐 여전히 컨테이너 쪽한테는 사실 뭐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뭐 팬데믹이 장기화되더라도 사실 이쪽한테 실적에서는 나쁠 게 없기는 하죠. 일단 턴어라운드 배경 첫 번째로 언택트 수혜를 꼽아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좀 후속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선사들이 공급 쪽 단에서 이제는 확실히 얼라이언스 간에서 이제 많이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급을 좀 많이 좀 타이트하게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4월달 팬데믹 초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수요가 좋을 줄 당연히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전 세계 물동량이 이제 전년 대비 1%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뭐 클락슨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저희들 이제 주로 보게 되는 이런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는 사실 11%이 정도도 뭐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폭이 좀 감소할 것으로 걱정을 했었고 그거 이제 맞물려서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선사들도 당연히 이제 수요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선박들을 그냥 운항하지 않고 그냥 배 바다에다 띄워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급을 좀 타이트하게 조정함으로써도 최소한 운임을 방어하자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공급들을 다 줄여놨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좋아서 운임도 사실 거의 안 빠졌었고요. 그래서 H&M도 사실 2분기 때 오히려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었던 이유도 그때만 해도 사실 언택트 수요 이런 얘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기에 있어서 확실히 선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 또는 내성이 생겨서 확실히 공급단에서 이런 걸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주들 입장에서 살짝 옵션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운임이 이렇게 올리면은 분명히 어떤 선사들이 알아서 공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좀만 버티면은 결국 다시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었죠. 그래서 운임이 계속 하락한다에 베팅을 했던 건데 2분기 때 예상 밖으로 좀 선사들 간에서 공급 관련해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요게 의외로 뭐 이렇게 운임 좋아도 공급이 생각만큼 안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걱정으로 이어졌던 셈이죠. 그러니까 하도 과거에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좋아도 웬만해서는 잘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 지켜보려고 하는 그게. 네, 맞습니다. 예. 저 이쯤에서 시청자분 질문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산주환님께서 미중 무역 분쟁 리쇼어링 정책으로 글로벌 물동량 자체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사실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바로 물동량이 조정이 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시화돼서 정말 물동량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위기 상황에서 그럼 선사들이 사실 공급을 언제든지 좀 타이트하게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그런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한데 오히려 리쇼어링보다는 이런 공급 기조들이 저도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선사들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000포인트 막 요즘 말씀드린 막 분기 영업이 1조 이 정도면은 다시 또 선사들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수요단에서의 이런 걱정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선사들이 요즘 잘하고 있다라는 투로 말씀드렸는데 네. 요게 갑자기 또 바뀔까봐 사실 그 부분을 더 어떻게 보면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입니다. 저희가 리스크 요인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선사들의 학습 효과까지 짚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결국에는 이 물류 대란 내용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수요도 좋았고요. 그리고 공급 쪽도 사실 기조들이 사실 긍정적으로 한편 보수적으로 이런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좋았는데 거기에 이제 더 이제 플러스로 이제 뭐 변수 측면에서 대외 변수조차도 이제 해운 선사들한테 우호적으로 돌아갔던 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컨테이너 박스 관련된 내용인데 이 박스 자체가 사실 내륙 운송에서 근로자들이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트럭 관련해서 공급망이 꼬이는 바람에 순환 자체가 잘 안 이루어졌던 게 작년 4분기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이게 이제 가용성 지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컨테이너 박스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0.5포인트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으로 0.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배는 아직 좀 여유가 있는데 그 배를 그 배에서 이제 실어 나를 박스가 부족해서 사실 운임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고요. 요게 이제 좀 올해 초 들어서 괜찮아지는 듯 싶더니만 이번에는 항만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뭐 서한 쪽에 항만 근로자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근로 뭐 인력들 이런 카파 자체가 쇼티지가 났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물류 대란까지 가세를 해줘서 사실 요거는 일회성이기는 합니다. 근데 일회성이지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화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시키는 데는 분명히 기여를 했고 아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운임 레벨 자체를 그냥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충분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위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대한 좀 배경이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풀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박스도 이 2021년 수치 파란색 선을 봐주시면은 거의 뭐 평균적인 수준까지 올랐고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이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박스에 대한 좀 이런 일시적인 건 분명히 뭐 시간이 지나면서 풀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뭐 체류 시간 같은 경우도 사실 연초 이후로는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체 문제도 이미 피크를 지났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약 이게 피크를 지나서 SCFI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운 쪽을 말씀 못 드렸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시장 판단들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요, 공급,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외적인 물류 대란 요인 이 중에서 세 번째 요인을 제일 크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해서도 더 이제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 요 효과들은 이미 2분기 때부터 피크를 찍고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일단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운임이 올랐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희가 뭐 여전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더 시장을 분석해야 이제 나중에 가서는 알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급 자체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제는 10년 만에 확실히 해운 시장도 구조적으로도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판단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모시고 이제 뭐 질문을 계속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뒤쪽 내용을 제가 슬쩍 보니까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신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좋게 보는 이유니까 이제 리스크 쪽보다는 좀 더 좋게 보는 요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질문이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벌커가 있고 컨테이너선이 있고 뭐 탱커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의 이제 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컨테이너는 이제 물건을 실어서 가니까 뭐 내부재일 거고, 뭐 벌커는 그냥 이렇게 원자재 같은 걸 거고, 탱커는 원유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어느 쪽에 그 수요가 좀 더 많아야 전체 뭐 시장이 좋다라던가 지금 상황은 이제 어느 쪽이 좀 주도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이거를 봤었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이 해운 관련해서 좋게 볼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쪽 이렇게 그 섹터를 나눠 가지고도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원래 컨테이너 쪽에 해운 쪽에서는 가장 큰 메인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국내 환경에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사실 H&M도 그때 이제 현대상선도 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벌크 쪽을 더 많이 집중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 되는 시장이 분명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보통 이제 건화물선이라고 해서 이제 뭐 형태가 있는 좀 말라 있는 요런 뭐 예를 들어 철광석, 석탄, 목재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컨테이너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원자재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앞단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 패턴을 반영이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주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는 해요.
한마디로 컨테이너 물동량이라는 건 사실 제가 주문한 거가 컨테이너를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수요처라든지 항로가 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은 원자재라고 하는 거는 원자재 만드는 곳도 그리고 원자재를 쓰는 곳도 사실 한정되어 있는 화주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좁혀져 있는 좀 닫힌 시장의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좀 디테일한 차이점들이 그래서 이제 SCF는 더 가지만 BDI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올랐고 상승폭만 놓고 보면은 사실 SCF가 여전히 더 뭐 추세적으로 더 빨리 오르는 이런 포인트들이 뭐 차이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한 1, 2년 길어야 1, 2년 정도 안으로 결국 같이 동행한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BDI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보다는 컨택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흐름상으로도 한 1년 정도 지금 후행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BDI 상승의 좀 초입 구간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이제 결국은 피크아웃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언택트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본 건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올해 뭐 작년까지 해서 내구재 소비가 많았다가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게 이제 서비스업으로 가니까 이제 그쪽 수요가 줄어드는 약간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아직 끝이 안 났고 좀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피크아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캐털리스트나 모멘텀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직은 H&M을 흡슬라를 삼성전자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비유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피크아웃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갖긴 해야 되는데 저희 그리고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 타는 것 자체가 조금 패턴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클을 정 반대로 타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기다리면은 그래도 결국 이익은 벌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는 성장이 그래도 추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 텐데 저희는 사이클을 만약 끝에 잘못하게 되면은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또 7년, 10년 걸릴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 판단 자체를 저희는 짧게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감소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쪼개서 봤었을 때 분기이익이 예상했던 것도 너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간 조금 좋게 보시는 게 사이클이 연장될 거다라는 정도인 거지 이게 뭐 슈퍼 사이클 이른바 그렇게 가가지고 뭐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까지는 아니신 거네요. 네, 그 부분은 사실 뭐 내년 가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저는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뭐 다들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할 때 뭐 2분기 시장이 피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분기 피크가 아니라 3분기까지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좋게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4분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뭐 꺾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분기 피크나 3분기 피크나 어쨌든 뭐 피크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좋게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설득을 시켜야 되나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네.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가 원래 예상했었던 내년도 실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한 번 더 이런 호실적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내년도 뭐 예를 들어서 이익 전망 컨센서스를 봐주시면요. 결국에는 올해보다는 올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확실시 되는데 여전히 작년과 비교했었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 한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사실 지금 해외 쪽 선사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올해 뭐 PER이 아무리 싸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올해 뭐 H&M 기준으로 PER 4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사이클 고점에서의 사실 4배라는 거는 의미부여를 하기가 사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가 않죠. 근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내년도로 가면 10배, 12배 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내년도 PR도 계속 낮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한 번 정도 더 가는 거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러니까 결국은 3분기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좋아지는 걸 확인할 요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4분기 간다라고 만약에 제가 또 기회가 돼서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쯤이면은 아마 다른 종목을 정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때쯤에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잘 가야 또 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네, 잘 한데. 갔으면 좋겠고 일단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중간중간 답변이 되긴 했지만 리스크를 알아야 또 어떤 대응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제일 큰 게 결국은 피크하우스인 것 같고요. 뭐 여러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선사들조차도 사실 이런 운임 수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결국 뭐 SCF의 평균 얼마로 가야 될 거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사실 오히려 그냥 아무거나 숫자 던져도 뭐 어차피 아무도 못 맞추기 때문에 약간 이런 수익의 수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피크아웃에 대해서 걱정이 제일 아무래도 좀 리스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거는 뭐 펀더멘털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2020년, 2019년 대비로는 분명히 내년도가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사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1년 장기 투자 이런 관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다라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더 투자가 가능한 거고 뭐 실제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사실 베팅할 영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기는 해요. 뭐 사실 이 부분 뭐 리스크 요인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피크아웃이나 맞아요. 산업은행을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네,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벌크 쪽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사실 선박 투자를 컨테이너 선사들이 실제로 이미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선박 투자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결국 2, 3년 뒤에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까지는 좋겠지만 사실 2023년 가면은 이때는 분명히 또 크게 한번 좀 사이클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이렇게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벌크 이 건화물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BDI가 좋았거든요. BDI도 네. 지금 2010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이쪽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좀 여전히 조심스럽다라는 또는 화주들이 먼저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없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한다라는 판단으로 투자 자체가 여전히 지금 거의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나 이런 수급 측면에서는 BDI로 연동이 되는 건화물 벌크 쪽 이쪽을 사실 장기적으로 더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리서치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섹터 애널리스트는 자기 섹터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지금 이 해운업의 섹터를 시장 대비 아웃퍼폼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중립 내지는 뭐 조금 언더퍼폼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네. 아웃퍼폼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근데 기간의 약간 시점의 차이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편으로는 끝이 있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끝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더 올라갈 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주가가 H&M이 갈 거고 그거 이후에 정말로 저희가 피크아웃을 걱정해야 될 타이밍에는 아까 말씀드린 벌크 쪽, 페노션 이런 쪽으로 옮겨 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서 저희 이런 해운 쪽을 그래도 계속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걸로 말씀드리는 이유 가장 큰 기본적인 흐름은요. 저희는 10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아이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과거 대비로 하게 보면은 사실 네. 뭐 H&M은 너무 이거를 1년 사이에 좀 많이 급속도로 땡겨서 반영했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올라간 벌크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해운 쪽 관련해서는
퍼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는 괜찮게 보시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시청자들도 몇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도 ESG 이야기나 기후위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탄소 저감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연관성 있는 산업들이 많고 또 HMM이나 이런 곳들도 해운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곳이니까 좀 탄소 저감에 대한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태일까요? HMM은? 일단 해운 시장은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편이고요. 사실 네. 제일 느린데 근데 그 안에서 H&M은 잘 돼 있다로 결론을 그 내릴 수 있을 안에서 것 같아요. 비교적. 네, 비교적이고 어. 뭐 사실 머스크 1위 이런 좀 투자 여력이 높은 곳이랑 거의 그 다음에는 H&M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한편으로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H&M 좋아해서가 아니라 H&M이 작년에 올해 최신식 배들을 제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최신식 배가 가장 많아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준비가 제일 잘 돼 있기는 하죠. 네.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함처럼 곱고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전달력이 참 좋으시다고 저희 신안델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섬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좀 해운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최군 한국투자증권 수정연구원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